19. 새가 창공에 그 발자국을 새기지 못하듯이 인간사 그 무엇이 영겁 속에 남음이 있으랴. 운정은 아침 공양을 마치자 바랑을 챙겼다. 바랑을 챙긴다고 해보았자 누더기 승복 한 벌과 밥그릇 국그릇으로 쓰는 바리대 2개, 금강산 박달나무를 손수 깎아 30년 가까이 사용해오고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 광목 수건 1개가 전부였다. 또 다른 소유물이 있다면 입고 있는 승복과 나무 단주, 고무신이었다. 길을 나서 걷기에 지치면 버려진 막대기로 지팡이를 삼았고 어느 절에든 머물게 되면 그 막대기는 땔감으로 보태었기에 지팡이는 일정한 소유물이 아니었다. 스님, 세상의 일이 어지러운데 기어이 행장을 차리십니까? 주지가 운정 옆에 좌정하며 염려스럽게 말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고 하나 더 늙은 중을 해야지 않겠지요. 운정의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이 감돌고 있었다. 소승과 함께 좀 더 오래 계셔주셨으면 하고 바랐는데요. 지금까지 머물면서도 태가 태산이었는데요. 주지 스님의 은덕 오래 심중에 담고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운정 스님께서 어디 무의도식하시었나요? 젊은 승들에게 베푸신 강술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스님의 높고 깊은 법력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강술이었지요. 젊은 승들이 모두 감명 깊어하고 있습니다. 법 중에도 또 법을 보시고 법안에서 다시 법을 설하신 세존의 현각 앞에서 감히 감내하기 황송하고 면구스러운 과찬이십니다. 소승은 진정으로 말을 할 때마다 세존을 욕되게 하고 죄업을 쌓아가는 것 같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님의 뜻 알 듯도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신 것은 스님께서 바르게 깨닫고 계셔서가 아닌가요? 소승은 그런 지경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이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세존 앞에서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별 겸양의 말씀을. 운정은 바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스님, 이거 얼마 안 됩니다만 노자에 보태시죠. 아닙니다, 스님. 걸어서 갈 것이니 차비가 필요 없고 객승에게 한 끼 밥, 하룻밤 잠자리 거절할 만큼 아직 세상 인심은 변하지 않았는데 돈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주지 스님께서는 이리 큰 대차례 그 많은 대중의 살림을 맡고 계신데 소승이 보태지는 못할 망정 축을 내서야 되겠습니까? 받은 것이나 진배 없으니 소승이 떠나가는 길에 짐 지우지 마시고 가볍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소승의 진정입니다. 운정은 주지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다. 스님께서 그리 짐이 되신다면. 주지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이며 운정의 손을 맞잡았다. 바람이듯 떠나고 싶으니 대중에게 알리지 마시지요. 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윽한 눈 가장자리로 여린 바람끝 같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운정은 방을 나섰다. 어디선가 풍경 우는 소리가 달그랑달그랑 투명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 영롱하고 맑은 소리를 따라 운정의 귀는 허공을 배회했다. 인생의 번뇌와 인간의 고뇌를 무한 공간으로 이끌어가는 저 소리. 석가세존의 진신사리에서나 울려나올 것 같은 오뇌를 어루만지고 사기어주는 저 소리. 방황하는 영혼의 그 끝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인 양 항시 울려오는 저 소리. 나무 관세음 보살. 운정의 가슴 깊은 곳에서 긴 메아리로 울려가는 소리였다. 마당으로 나선 운정은 대웅전을 향해 합장했다. 그리고 각흥전 쪽으로 돌아서 다시 합장했다. 내가 일찍이 뭐라고 가르쳤더냐. 비구의 몸으로 생명의 인연을 만들려거든 차라리 그것을 독사의 입에다 넣으라고 하지 않았더냐. 세존의 준엄한 말씀이 또 정수리를 내려치는 것 같았다.
운정은 고뇌스런 숨기를 다스리며 천천히 눈을 떴다. 천근 무게로 각황전은 드높게 서 있고 기와 이음매에 덮개가 없어 기와 꼴이 물이랑처럼 이어진 넓은 지붕 위에는 시리도록 흰 햇살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용마루와 경계짓고 있는 하늘은 끝모르게 깊고 푸르렀다. 아, 저것이 필경 해탈의 빛이 아닐 것인가. 문득 생각하는 운정의 내부에는 차가운 전율이 일직선으로 뻗어내리고 있었다. 각황전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는 운정의 가슴에는 공허한 바람이 매물 돌고 있었다. 삭발한 지 40여 년. 어느 길을 돌고 돌아 여기에 와 있으며 깨닫고 이루었음이 그 무엇이란 말인가. 스스로의 허망한 그림자를 보아야 하는 고뇌스런 신음이었다. 각황전 앞에서 그 회한이 더 깊어짐은 무슨 연유인가. 각황전을 이루어낸 그 어느 이름 모를 목수의 금강석같이 견고한 신심과 원력 앞에 삭발승의 부끄러움이 새롭게 도지는 탓일 것이다. 19 나이에 불사에 참여한 그 목수가 각황전을 다 짓고 났을 때는 79이 되어 있었다 한다. 실로 6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고 그는 그동안 각황전 언저리를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었다. 완공과 함께 머리에 동여맨 수건을 푼 그는 각황전 돌계단을 걸어내려와 뒷개울로 사라졌다. 그는 한나절이 넘도록 몸을 씻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감자 어둠에 묻혀있던 경내가 갑자기 휘황한 빛으로 밝아졌다. 놀란 대중들이 밖으로 나와보니 한 마리의 백학이 현란한 빛을 뿜으며 각황전 위를 너훌너훌 날고 있었다. 그 백학은 각황전 위를 3번 돌고는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목수를 어찌 기술자라고만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각황전이 어찌 솜씨로만 이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솜씨 뛰어난 기술자였을 뿐이라면 그 목수가 어찌 60년의 세월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을 것인가? 매 시가 차가운 인내로 채워졌음이고 하루하루가 뜨거운 신심으로 타올라 마침내 시공계를 초월하는 경지에 들어 60년 세월이 하루같이 된 것이 아닐 것인가. 인간의 시간으로 그 긴 60년을 하루로 초월한 청정한 영혼이 빚어낸 솜씨는 또 어떠했으랴. 이미 범상을 벗어난 그 솜씨로 빚어낸 것이기에 각황전은 저리도 빼어나고 신비로운 불전이 된 것인가. 일찍이 서남사로부터 발길을 시작해 지리산을 돌아 경상도로 건너가 태백산맥의 긴긴 줄기를 거슬러 오르며 금강산에 이르기까지 대소사찰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들렀고 다시 그 길을 되짚어 내려오면서 살펴보았지만 각황전만한 불자는 찾지 못했음이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니었음은 백학으로 환생한 그 목수의 넋이 깨우치고 있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독특한 문창살 하나, 기와 지붕, 그 목수의 넋은 각황전 부분에서 역력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일찍이 깨달음을 이룩하신 세존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녹슬지도 썩지도 않을 순금의 말씀을 남기시었고 신심 뜨거운 목수는 세월을 따라 변하는 인간의 간사한 눈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빼어난 모습의 불전을 남겼는데 삭발하여 4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번뇌의 샛길만 방황하다가 이제 또 그 허허로운 발길을 어디로 돌리려 하고 있음인가. 운정은 점점 세차게 일어나는 부끄러움의 물결에 때밀리듯 각황전을 뒤로 하고 돌아섰다. 주진은 굳이 일주문까지 배웅을 나왔다. 인연의 바람에 실리면 또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운정은 깊이 허리 굽히며 합장을 했다. 원로의 부디 평안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시기를. 주지도 이별에 합장을 했다. 운정은 4개월 남짓 머물렀던 구례 화엄사를 떠나고 있었다. 목적지는 순천 서남사였다.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지난달 하순에 접어들면서 들었다. 구례가 쫓기는 반란군에게 장악되었다는 사실은 월말에 이르러 전해져 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절에는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3달 5일 무렵부터
반란군들의 발길이 경내를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절에서는 그들의 밥을 해내야 했고 어느 때는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했다. 운정의 마음은 그때부터 동요하기 시작했다. 꼭 금강산을 떠나올 때와 같은 조급함과 불안함이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흔들리는 마음은 한사코 그쪽으로만 쏠려가고 있었다. 참으로 모질고도 질긴 인연의 끈이었다. 좌불안석, 꼭 그쪽으로 가야만 될 것 같았다. 그 이끌림을 떼치지도 다스리지도 못하고 결국 바랑을 챙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소 시기의 이름과 늦음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 한 번은 기필코 가야 할 길이었다. 운정은 먼 하늘가에다 시선을 보내며 산사의 비탈길을 걸어내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청아하고도 고적하게 들려왔다. 살갗을 스치는 바람결의 차가운 신선감처럼 그 물소리의 맑음에는 티가 섞여 있지 않았다. 입떨군 나무들의 단출한 모습들이 보여주는 시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절기가 겨울로 바뀌어 있음을 청각으로도 촉각으로도 느낄 수가 있었다. 절기가 바뀌면 햇빛이 달라지고 바람이 달라지고 물이 달라진다. 아니, 그 순서가 뒤바뀌어야 옳다. 햇빛과 바람과 물이 달라져 절기를 바꾸는 것이고 뒤미쳐 인지가 그것을 깨달을 뿐인 것이다. 뒤늦게나마 인간이 그런 자연의 조화를 깨달음은 인간만의 지혜로움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영육이 거기로부터 비롯된 까닭에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교감인 것이리라. 한 줄기의 햇살, 순간을 스치는 바람, 한 조각의 구름, 한 방울의 물, 하나의 나뭇잎, 하나의 열매, 그런 것들이 전생의 내 모습이고 후생의 내 모습임을 어찌 부인하랴. 현생이 다만 인간으로 지음된 인연의 업보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생명됨의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설하신 바가 있다. 이 세상 만상 중에 첫째, 인간의 몸을 짓고 태어나기가 어렵고, 둘째, 인간으로 태어나되 남자의 몸을 짓고 태어나기가 어렵고, 셋째, 남자로 태어나되 진정한 불자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 말씀의 옳음을 너무 늦은 3년 전에야 인간의 몸에 숨겨진 야수성이 빚어내는 참담한 현장을 보고 통렬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불심 없는 인간, 아니 불심 없는 남자의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 동물의 집단인가를 생생하게 목격했던 것이다. 공산주의라는 그들의 집단이 내세우는 유물 사상이란 애당초 불심 같은 것은 완전히 묵살하고 있었다. 오로지 물질만을 쫓는 그들은 앞뒤를 분간하지 않는 살인 집단이었다. 아무리 야수라 하되 배고픔을 채우는 그 이상의 살생은 하지 않는 법이고 더구나 종족끼리는 살육을 하지 않는 법인데 그들은 짐승이 지키는 그 법마저 마구 넘어서는 살인을 자행했던 것이다. 그들은 목에 핏줄을 돋우어가며 부르짖고 있었다. 인민의 피를 착취하고 인민의 살을 갈취해 대대로 배 터지게 먹고 살아온 지주계급은 가차없이 처단해야 한다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외면하고 자기네만 호의호식해온 지주들 부류를 어찌 옳다고 할 것인가. 그들의 탐욕도 배고픔을 채우는 이상의 살생은 하지 않는 야수만도 못한 죄를 범해왔음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하나 그 죄를 따짐에 있어 꼭 살인밖에 방법이 없을 것인가. 그들 집단을 혐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을 위한 새 세상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살인을 너무나도 쉽게 저질렀기 때문이다. 물질을 탐한 지주들이 야수만도 못하다면 그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는 그 집단도 결국은 지주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무수한 살인을 보았다. 낫으로 찍어 죽이고 대창으로 쑤셔 죽이고 몽둥이로 패서 죽이고 참나무 가지에 팔다리를 묶어 찢어 죽이고 돌을 매달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총 한 방에 죽어갈 수 있는 죽음은 차라리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었던가. 그 온갖 살인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몸서리치며 불경을 염송하며 그래도 견디려고 했었다. 그 불지옥을 피하는 비겁보다
불티 하나만이라도 끄는 고통을 감수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그들 집단은 처음의 선정과는 다르게 날이 갈수록 종교 탄압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 집단을 외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다른 승려 대중들과 함께 38선을 넘은 것은 1946년 3월 중순이었다. 뺏은 자와 빼앗긴 자의 사이에 벌어지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처절한 무력의 사륙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고 슬픔이었지만 소련 군대들이 자행하는 만행도 그에 못지않았다. 물건 탈취는 예사로 저지르는 일이었고 강간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해방군이란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우고 점령을 자행한 그들의 만행도 치가 떨리는 일이었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들의 만행을 조선인들이 앞서 거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까스로 일본인이 물러간 땅에 소련인이 밀어닥쳤고 일본인들도 공개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던 일을 소련인들이 저지르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만행을 더는 참지 못하고 대중들이 들고 일어났다. 대중들은 소련군 물러가라고 시위를 벌였다. 그때서야 소련에서는 헌병대를 파견해 군인들의 무질서를 다스렸다. 운정은 이 땅의 운명을 외롭게 고뇌하며 밤마다 긴 한숨만 쉬었다. 번뇌는 갈수록 무성해지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회의는 점점 커지고 그런 비인간계를 목격하고만 있어야 하는 승으로서의 자신을 응시하는 시간이면 형용할 수 없는 죄업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는 했었다. 운정은 걸음을 늦추었다. 지팡이가 될 만한 막대기가 눈에 띄었던 것이다. 태백산맥 1500리 길에 비하면 서남사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지만 길을 건너라면 지팡이는 길동무 삼아 없는 것보다 나았다. 막대기를 주워들던 운정은 뭔가 섬뜩하게 끼쳐오는 냉기를 느꼈다. 오른쪽 신경이 파르르 곤두섰다. 한 줄기 빛을 뿜듯하는 운정의 눈길은 바로 앞에 둔덕에 박혀 있었다. 필경 그 너머에서 끼쳐온 냉기였을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둔덕을 올랐다. 경험으로 미루어 그 냉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리고 있었다. 둔덕을 다 올라 시선을 아래로 꺾는 순간 운정은 멈칫했다. 사람 하나가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는 구르듯 둔덕 비탈을 내려갔다. 군복을 입은 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미 죽은 것 같았다. 복부에 총을 맞아 옷은 피범벅이 되었고 마른 풀섭배까지 흘러내린 피가 굳어 있었다. 유심히 살펴보니 입술이 달싹이는 것 같았다. 운정은 재빨리 젊은이의 손목을 잡아 맥을 찾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젊은이,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려. 손목에서 맥이 느껴지지 않았다. 젊은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운정은 젊은이의 어깨를 흔들며 좀 더 큰 소리를 질렀다. 사람의 소리를 느꼈는지 젊은이의 입술이 아까보다 한결 분명하게 움직였다. 됐어. 더 정신을 모아요. 어디 사는 누구요? 젊은이가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것 같았다. 운정은 황급히 귀를 가까이 갖다 댔다. 없네. 아슴푸레하게 들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뿐이었다. 젊은이의 고개는 옆으로 떨구어져 있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운정은 합장을 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숨을 거둔 젊은 주검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었다. 코며 입술이며 무던하게 생긴 인물이었다. 어디에 사는 누군지만 알았더라도 비보나마 전할 수 있었을 것을. 이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충격처럼 떠오르는 기억에 운정은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자신은 평생을 그 사슬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무사하게 자라났다면 이 젊은이 나이 또래는 되었을까. 사내 아이라는 것을 풍문으로 들어 알았을 뿐 그 사이에는 25, 6년의 세월이 담을 치고 있었다. 운정은 고뇌에 찬 표정으로 새삼스럽게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나갔다. 인연이 있을 리가 없는 얼굴을 거쳐 군복을 입은 가슴, 그리고 총상을 입은 복부를 지나치려던 그의 눈길이 멎었다. 젊은이의 움켜진 창백한 소나귀에는 마른 풀잎이 가득 들어있었다. 젊은 육신이 죽음의 고통과 싸운 흔적이었다.
이 산골에서 젊은이는 왜 죽어가야 하는 것일까? 이 젊은이를 죽인 것은 반란군의 총알이었을까? 아니면 반란군을 쫓는 국군이나 경찰의 총알이었을까? 사람 한평생 사는 것이 무엇인데 서로 반대되는 주의를 내세워 이런 젊은이를 죽이고 있는가? 다 탐욕에 소치고 다 불지옥에 떨어질 짓들이다. 이 젊은이가 반란군이었건 국군이었건 이제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의 임종을 지키게 한 것은 크나큰 인연으로 비롯된 것이다. 운정은 자신이 젊은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극락왕생을 지성으로 축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운정은 오른손으로는 단주를 돌리고 왼손으로는 젊은이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마른 풀잎을 빼내면서 독경을 하기 시작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계공도 일체 고액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의 완성을 실천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 꿰뚫어 보시고 그곳으로서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을 다 건져주시니라. 사리불이여, 형태 있는 것이 헛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헛것이 형태 있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니라. 형태 있는 것이 곧 헛것이요 헛것이 곧 형태 있는 것이니라. 사람의 감각이나 상념이나 의지나 지식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불이여,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생겨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며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늘지도 아니하고 줄지도 아니하느니라. 운정의 반야심경 독경 소리는 그 특유의 가락에 실려 슬픔인 듯 서러움인 듯 지리산 자락에 스미고 무한 공간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구례역으로 이어지는 냇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운정은 너무 놀란 표정으로 둑에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냇가에는 시체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20여 구가 넘는 시체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 물에 얼굴을 처박고 있는 것,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 둑의 비탈에 엎어져 있는 것, 바위에 얹혀 있는 것, 그 모습들이 하나같이 처참했다. 아마도 몰살을 당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까 젊은이에게도 총이 없었던 것처럼 그 많은 시체 옆에도 총은 보이지 않았다. 같은 편에 서든 적이든 총만을 회수해간 모양이었다. 쓸모가 없게 된 시체는 방치되고 쓸모가 있는 총은 챙기고 싸움터에 비정이 거기 있었다. 어찌하려는고 어찌하려는고. 운정은 참담한 얼굴로 하늘을 우러른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운정이 검문을 당한 것은 큰 길로 나서기 위해 구례역 가까이에 이르러서였다. 여보쇼 중! 이리 오쇼! 젊은 군인이 소리치며 손을 까불렀다. 원 중보다야 중놈이 낫지. 운정은 속말을 하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빨리 뛰어요! 젊은 군인이 바락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아, 중놈은 비가 와도 뛰는 법이 아니라네. 또 속말을 하며 걸음을 빨리 했다. 그 입구사꾸 벗으시오. 젊은 군인이 명령했다. 그는 바랑을 모르는지 니꾸사꾸라고 했다. 이것 이름이 바랑인데 여긴 아무것도 없어. 시끄러! 아랑인지 지랄인지 그건 중이나 알면 될 것이고 빨리 벗으라면 벗어! 젊은 군인은 턱없이 사납게 굴었다.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다 보니 그리 된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운정은 바랑을 벗었다. 이거 봐, 김중사. 늙은 스님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중이 뭐야, 중이? 스님이라고 하는 건 모르나? 언제 나타났는지 나이든 군인이 젊은 군인을 나무라고 있었다. 젊은 군인은 조금 전에 기사가 어디로 갔는지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스님, 기분 나쁘셨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제 부하가 뭘 잘 몰라서요. 나이든 군인이 사과를 했다.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인데요. 운정은 합장을 했다. 스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서남사로 가는 중입니다. 네, 이 스님이 가시는 길이 전부 작전 지역이라 아주 위험한데 급한 일이신가요? 예, 꼭 가야 할 일이라서. 그리 급하시지 않으면 천천히 가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반란군들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서 위험이 큽니다. 기왕 나선 길이니 그냥 갔으면 합니다. 하긴 반란군들도 스님을 어쩌지는 않을 겁니다만 규정이 그러니까 바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나이든 군인은 바랑에서 물건들을 꺼냈다. 누더기 승복, 바리떼, 숟가락, 젓가락, 광목 수건까지 다 나왔다. 아니, 이게 전부입니까? 나이든 군인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중살림살이가 그만하면 족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목탁도 없으시고 소승이야 시주승이 아니니 염주면 되지요. 네, 시주승이 아니시라.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이든 군인은 민망한 얼굴로 물건들을 바랑에다 넣기 시작했다. 두시지요. 소승이 하렵니다. 운정은 바랑을 끌어당겼다. 참, 스님은 어느 절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화엄사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거기는 반란군들의 피해가 없었습니까? 몇 차례 나타났었지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몇 명씩이 언제였습니까? 처음 왔을 때는 100여 명이었고 지난 닷새경이었어요. 그 다음은 사흘 거리로 30-40명이 세 차례인가 오고는 뜸해졌어요. 와서는 뭘 합니까? 밥을 해내라, 쌀을 내놓아라, 그런 것이었지요. 개새끼들. 어쨌든 스님들이 못 견딜 일 당하고 계시는군요. 주지 스님이 고생하시지요. 대중들 겨울날 걱정으로 심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 병력만 보충되면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시작될 겁니다. 지리산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놈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소승은 이만. 예, 편히 가십시오. 운정의 합장에 군인은 거수경리를 붙였다. 국도를 따라 걸으면서도 운정은 참혹한 꼴을 계속 보아야 했다. 밭고랑이며 논바닥에 그대로 시체가 버려져 있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차림의 시체도 덜어 섞여 있었다. 어느 길목을 도는데 개가 무엇인가를 뜯고 있었다. 섬뜩한 생각과 함께 소름이 끼쳤다. 개는 분명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중이었다. 딱 못사.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쳤지만 개는 이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그대로 또 시체를 뜯기 시작했다. 저것이 개가 아니라 여우나 늑대가 아닐까. 그러나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다. 딱 저리 가라. 이런 못된 짐승. 헤이. 그는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내달았다.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그때서야 개는 이쪽을 향해 한 번 으르렁대고는 도망을 쳤다. 그런데 대낮인데도 개의 눈에서는 푸른 빛이 돋아나왔다. 결국 개에게 인육을 먹인 것은 사람이었다. 개의 그 푸른 눈빛에 쫓기듯 운정은 그곳을 지나쳤다. 개가 다시 그 시체를 뜯으러 올 것을 알면서. 나는 새가 창공에 그 발자국을 새기지 못하듯이 인간사 그 무엇이 영겁 속에 남음이 있으랴. 세존의 말씀이 먼 메아리로 울려오고 있었다. 사람이 만들었을 뿐인 주의 주장을 서로 내세우며 그리도 인명을 쉽게 살상하는 땅이 장차 어찌 될 것인지. 운정은 칠흑의 어둠 속을 걷는 것만 같아 발이 자꾸만 헛놓이고 있었다.
배윤호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북국민학교를 나오고 있었다. 이봐, 공무원 동생이 빨갱이라면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어디 출세하겠어. 이왕 이 길로 들어섰으면 순천 읍장은 못 해먹어도 벌교 읍장은 해먹어야 할 것 아닌가 말이야. 그런데 동생이 빨갱이니 뭐가 되겠어? 뭐 복잡하게 말할 것 없어. 공무원 노릇을 일찌감치 때려치우든지 동생 배성호 놈을 자수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토벌대장의 가차없는 말이었다. 배은호는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꾹 눌러 문지르며 어금니를 맞물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눈치를 살피며 살아온 입장이지만 그렇게 힐난하는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다. 그건 가장 아픈 데를 쑤시는 대꼬챙이였다. 망할 자식.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배은호는 동생을 향해 증오심이 끌어올랐다. 배성호 놈이 나타나면 자수시킬 수 있어 없어? 토벌대장의 추궁에 배은호는 자신있게 시원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마음 같아서는 10번 자수를 시키고 싶었고 토벌대장이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을 명쾌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불가능했다. 그 대답이 불가능한 것은 동생이 가진 사상의 투철성 때문이거나 자수한 다음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 것들 이전에 그의 감정 밑바닥에 깔려있는 문제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일으켜왔던 동생과의 감정적 갈등이 그 대답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에게서 동생은 일반적인 의미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존재였다. 동생이라면 우선 만만하고 그래서 사랑스럽고 귀여운 대상이어야 했다. 그런데 그에게 동생은 그 반대의 의미였다. 언제나 만만찮고 그래서 밉고 보기 싫은 대상이었다. 물론 동생이 만만하고 귀여웠던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건 동생이 10살 무렵이 되면서 끝나고 말았다. 2살 더 어린 동생은 그때부터 벌써 몸집이 자신보다 커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기운도 세졌다. 팔씨름을 해도 이길 수가 없었고 장작을 들어 날라도 당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과 놀다가 싸움이 붙어도 다른 아이들 형처럼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힘의 차이는 벌어지기만 했다. 물론 힘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아니 동생보다 힘이 세어지기 위해서 남모르는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졸라 과수원에서 제일 좋은 과일만 골라 먹었고 밥도 숨을 쉬기가 거북할 때까지 먹기도 했다. 그러나 체하거나 배탈이 나서 고생을 하는 것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동생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힘을 믿고 형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했다.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힘을 쓰려고 덤비기가 예사였다. 그때부터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마주보기도 싫어졌다. 그가 동생의 길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이었다. 그는 죽자사자 공부만 파고들었다. 당연히 동생과의 성적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졌다. 그는 매 학기 우등상을 타왔지만 동생의 석차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고 동생이 기가 꺾이거나 말을 잘 듣지도 않았다. 동생은 여전히 제멋대로였고 그가 공부에 몰두한 것은 스스로의 감정 보상을 위한 행위밖에 되지 않았다. 동생은 결국 농고를 가더니 빨갱이 사상에 물이 들고 말았다. 동생은 아버지의 그 극렬한 반대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말로 하다 못해 몽둥이질까지 했다. 그러나 동생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하물며 자신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그는 아예 입도 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동생을 자수시키라니. 배은호는 절망적인 한숨을 토해냈다. 배성호 놈이 나타나면 신고할 수 있어 없어? 그건 환청이었다. 토벌대장이 차라리 그렇게 물었더라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토벌대장은 그렇게 묻지는 않았다. 당신이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이만큼 점잖게 대하는 줄 알라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잡아들였어. 공무원의 체면을 봐준 것처럼 형제간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신고라는 말을 피해 자수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놈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것인가? 배은호는 자신의 앞날에 구름이 끼어오고 있음을 확연하게 느끼고 있었다. 성일아, 감 먹어. 아주 달고 맛있다. 장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경희는 동생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놓고 나가. 책상머리에 앉아있긴 했지만 전혀 공부하는 기색이 아닌 동생이 얼굴도 돌리지 않고 쏘아댔다. 경희는 어이없다는 듯 동생의 뒤에 대고 눈을 흘기며 입술을 삐죽했다. 그녀의 머리에는 삼배 상장이 조그만 나비 모양으로 꽂혀 있었다.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 위에서 그 작은 표지는 유난스런 진노랑빛으로 돋아보였다. 혼자 먹기 싫으면 나하고 함께 먹자. 경희는 얇은 요를 발끝으로 걷으며 방바닥에 앉았다. 놓고 나가라니까. 성일의 짜증스러운 목소리는 왈칵 커졌다. 과일 접시를 방바닥에 놓던 경희의 고개가 동생 쪽으로 획 돌아갔다. 성질이 솟구치는 대로 한마디 쏘아 지르려던 그녀는 문득 감정을 눌렀다. 아버지. 그녀의 뇌리에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건 영락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머리만 길지 않았을 뿐 동생의 뒷모습은 너무나 아버지를 닮아 있었던 것이다. 그녀로서는 최초의 느낌이었다. 경이야, 네가 좀 건너가 보고 오니라. 성일이가 요새 예산일이 아니다. 밥도 통 안 먹고 무슨 고민이 있는갑는데 이 구시개미가 말이 통하겠냐. 젊은 느긋질이야 말이 될 것인께 어찌 좀 혀봐라. 빌어먹을 하늘 같은 아버지 하룻밤새 일어불고 정같이야 되겠냐만. 어머니가 그처럼 애달파함은 어머니는 벌써 동생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느끼고 있어서였는지도 몰랐다. 성일이 너 너무 그러지 않는 게 좋아. 내가 꼭 너하고 과일을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아니? 이야기 좀 하자는 변형 표현이야. 그건 내 뜻보다는 어머니 뜻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너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위 사람도 좀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상관없어도 어머니만큼은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 집안에서 제일 기가 막히고 슬픈 사람이 누구겠니? 너나 나? 동생들? 어림없어. 우리들의 아픔이나 슬픔을 다 합해도 아마 어머니를 못 당할 거야.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위로는 못할 망정 걱정을 끼쳐서야 되겠니? 넌 더구나 장남이야. 경희는 전혀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게 말해 나갔다.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듣고만 있던 성일은 천천히 누나 쪽으로 돌아앉았다. 서울 유학 1년에 누나 말 많이 늘었네. 성일은 사과의 말을 대신해서 이렇게 눈치고 들었다. 그러나 얼굴의 우울한 빛은 그대로였다. 요게? 경희는 주먹을 들어 쥐어박는 신용을 하며 눈을 흘겼다. 그 눈길이 더없이 정겨웠다. 좀 유치한 물음이지만 너 요새 무슨 고민 있니? 뭐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옆에서 보고 느끼기에는 그렇지가 않아. 사람은 누구한테나 남에게 말하기 싫거나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게 마련이야. 그게 바로 개인의 독자적 실존이야. 공산주의자들은 죽는 날까지 모르는 부분이야. 아니, 공산주의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채 하는지도 모르지. 우리는 공산주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야지. 네 고민은 말 안 해도 좋아. 그러나 겉으로 편하지 않게 속으로만 고민해. 우리는 엄연히 가정이라는 소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의 독자적 고민이 외부로 나타나서 제3자의 감정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유치한 일은 없기 때문이야. 내 말 이해하겠니? 충분히. 성일은 복잡한 감정으로 누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보니? 그저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대학생이 되더니 누나가 무섭게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말 몇 마디 가지고 너무 빠른 판단 같으다. 앞으로는 정말 급속도로 달라지겠지. 경희의 낯빛은 갑자기 쓸쓸하고 우울하게 변했다. 그건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성일은 아무런 자신감도 없으면서 그 말을 부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증오감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똑같이 작용해서 일으키는 충동이었다.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처럼 있어야 해. 그러면서 어머니가 세운 계획대로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너무 변하려고 노력하면 어머니가 더 난처해질 테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변하게 될 텐데. 그래 성일아, 네 말이 맞아. 우리 그렇게 하자. 경희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동생의 손이 주는 부피감은 이미 다 큰 남자였다. 그러나 부피감뿐 그 손에서 중량감은 느낄 수가 없었다. 허전한 한 줄기 바람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그건 아버지를 잃은 그지없는 슬픔과 대학을 1학년에서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일으킨 바람이었다. 죽일 놈들. 금융조합장이 제 놈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누나, 무슨 생각해? 성일은 직감을 하면서도 누나가 그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너 밥 먹어라. 경희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분함과 억울함으로 인해 금방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던 것이다. 성일은 방을 뛰쳐나가는 누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갑자기 서울에서 내려와 아버지의 관을 붙들고 2번씩이나 까무라치며 몸부림하던 누나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누나를 무척이나 사랑했었다. 어머니는 광주쯤이나 보내기를 바랐지만 누나가 서울로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누나는 시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아버지가 현모양처의 길을 원했으므로 가정과를 택해야 했다. 그러나 거의 1년 만에 긴 이야기를 하고 보니 누나는 시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유식한 냄새 풍기는 능란한 말솜씨가 가정과 책만을 읽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따져 묻지는 않았다. 만약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누나의 말 맞다나 사람은 누구한테나 남에게 말하기 싫거나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게 마련이야. 그게 바로 개인의 독자적 실존이었던 것이다. 성일이 방에만 틀어박히게 된 것은 합한석 영감의 사망 소식을 듣고부터였다. 너 생각대로 하판석인가 뭔가 하는 영감탱이가 죽었다. 윤태주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성일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야,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리라고. 까마득하게 멀리서 그런 소리가 아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았다. 임마. 눈 떠. 눈 떠라니까. 양쪽 볼에 가벼운 충격이 가해져 오며 그런 소리가 조금 가까이서 들렸다. 성일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흔들리고 있었다. 가슴은 벌떡거리고 있었고 귀에서는 벌떼가 날아가는 것 같은 소리가 울려대고 있었다. 아, 이 자식 이거 이제 보니 간땡이가 콩알만 하네 그래. 까짓 걸 가지고 뭘 그리 놀래냐. 내가 손 써서 청년단장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넌 입 딱 닥치고 있으면 돼. 깨끗이 잊어버려. 가자.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아니야, 형. 나 술 못 마셔. 나 그만 가봐야겠어. 성일은 이마를 훔치며 일어섰다. 그러지 않아도 흰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날 밤부터 성일은 합한석 영감을 꿈에서 만나야 했다. 몰매질을 가했던 그날 밤의 일이 생생하게 재현되기도 했고 죽어있던 영감이 벌떡 되살아나기도 했고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쫓아오기도 했고 영감과 남모르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 자신이 죽어가기도 했고 붉은 완장을 찬 영감의 아들에게 붙들려 대창에 전신을 찔려 죽기도 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버지일 뿐이라고. 아버지는 47에 돌아가셨는데 그 영감은 60도 더 넘었다고. 아버지는 금융조합장이었는데 그 영감은 농사꾼일 뿐이었다고. 그 어떤 합리화 앞에서도 자신이 그 영감을 죽였다는 죄의식에서는 벗어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몸부림치지 않고 매질을 견디고 있던 영감이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을 때 엉겁결에 힘껏 떠다밀었던 감각이 그대로 손에 남아 있었다. 그 죄의식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자신이 죽인 것이 영감이 아니고 아들 하대치였다면 그런 죄의식은 전혀 없을 것 같았다. 죄의식은커녕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승리감과 통쾌감으로 오히려 힘이 솟구칠 것 같았다. 그런데 영감은 하대치와 동일하게 느껴지지가 않았다. 입맛도 잃었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어서 학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래도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침내 누나를 들여보낸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표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표가 난 모양이었다. 앞으로는 철저한 연극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언행으로 어머니가 신경을 쓰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누나의 말 맞다나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 다른 근심이나 걱정거리를 보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성일은 목을 쭉 뽑아 머리를 두어 번 흔들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로렐라의 언덕이었다. 아이, 자그 생뚱하니 노래는 무슨 노래냐? 에?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저런 삼류 배우 연기를 하려면 좀 똑똑하게 할 것이지. 경희는 속으로 혀를 차며 어머니 말에 얼른 대꾸했다. 아마 제 말에 기분이 너무 풀렸나 봐요. 무슨 기분이 풀어졌는지 모르겠다만 49제도 앉는 집수 노래소리가 나다니 넘새스럽다 해. 성일이도 그런 것 좀 모르지 않아요. 건너갔다 올게요. 경희는 황급히 방을 나갔다. 하마터면 저건 억지 끝에 나온 실수예요. 할 뻔했다. 예. 연기를 하려면 좀 일류로 해라. 왜 3류로 오버액션이니? 49제도 안 지났는데 노래가 어울려? 경희는 숨죽인 낮은 소리로 그러나 빠르게 말했다. 콧노래를 뚝 그친 성일의 당황한 얼굴이 차츰차츰 일그러지고 있었다. 동생의 방문을 닫고 돌아선 경희는 마루 끝으로 나섰다. 푸른 하늘에 한 조각 흰 구름이 곧 흩어질 것처럼 떠 있었다. 허망감과 서러움이 한 덩어리가 되어 그 구름으로부터 가슴으로 찡하게 전이되어 왔다. 그 구름 위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의 얼굴을 덮어버리는 얼굴이 있었다. 정하섭이었다. 경희는 몸서리치며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정하섭.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그를 종로통 서점에서 마주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정하섭도 반가워했고 자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반가워했다. 천리박 타향에서 까닭 모르게 가슴을 적시오는 우수와 고향을 향한 갈증 같은 향수가 그런 반가움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더구나 두 사람은 몇 년이나 같은 통학 열차를 타고 다닌 막연한 친숙감까지 깔려있는 사이였다. 꼭 누구의 제의라고 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은 가까운 다방에 자리를 잡았다. 무슨 책을 사셨는지요? 닐 케이시 집이 새로 나와서. 아직도 시인 되실 꿈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아니, 어떻게... 그거야 통학열차 안에 다 퍼졌던 소문 아니었습니까? 남녀 통학생의 온갖 소문들이 언제나 가득 차 있던 것이 통학열차 아니었습니까? 참 재미있었죠. 정하섭은 회상적인 표정이 되며 쿡쿡 웃었다. 그러나 경희는 따라 웃을 수가 없었다. 그가 자신의 또 다른 어떤 소문을 떠올리며 웃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경희는 너무 터무니없는 소문 탓에 억울해하며 발을 구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 빼어난 인물 덕에 당한 순환이었다. 남학생들은 그녀를 놓고 기분 내키는 대로 짓거려댔다. 소문대로라면 그녀는 애인이 수십 명에 이르고 키스는 수백 번 했고 심지어 임신도 수십 번 한 탕녀였다.
검정 세라복을 받쳐 입은 그녀의 희고 갸름한 얼굴은 누구의 눈에나 띄는 미모였다. 그렇게 시작된 정하섭과의 이야기는 꽤나 길게 이어졌다. 헤어지면서 정하섭은 다음 일요일에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싶은데 어떠냐고 자연스럽게 제의했고 그의 서울 생활이 자신보다 1년 먼저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약속에 응했다. 정하섭과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만났다. 그를 만날수록 그녀의 가슴에는 법학도 정하섭이 남자로 커가기 시작했다. 고향의 선배로만 대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다. 시를 쓰려고 펼쳐놓은 백지 위에는 자신도 모르게 정하섭의 이름과 사랑을 앓는 언어들이 낙서로 채워지고는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던 것이다. 반란 사건이 터지자 그는 벌교에 나타났고 아버지는 공산주의자들 손에 죽어간 것이다. 설령 그가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집단으로서 엄연한 간접 살인자였다. 그런 자를 사랑하다니. 그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어금니를 맞물며 바르르 떨었다. 그를 철저하게 미워해야 한다고, 철저하게 증오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부르짖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가슴에는 자신의 부르짖음이 절실한 실감으로 울리지 않고 있었다. 김범우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흘째 되는 날 외출 채비를 갖추었다. 꼬박 이틀간을 엎드려 둔부의 냉수찜질을 받다 보니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고 가슴은 가슴대로 먹먹해져 더는 엎드려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틀간의 찜질 덕에 환부의 통증도 어지간히 다스려져 있었다. 어디를 가실라고라. 아내가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얼굴과 눈빛에 염려가 담겨 있었다. 다시 그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마시오. 김범우는 엷게 웃음 지어 보이며 말했다. 아내의 염려하는 마음을 10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자신이 순천에서 돌아오고 나서야 순천경찰서로 이첩되었던 사실을 알았고 피멍들어 부풀어 오른 둔부를 보고서야 뒤늦게 놀라며 그동안 일어난 사건의 심각성을 실감하는 눈치였다. 그 전에 아내는 자신의 외출에 앞서 그런 말을 묻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늘은 음산하게 흐려 있었다. 바람결에도 겨울 기운이 완연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범우는 낮게 내려앉은 하늘을 일별하고는 걸음을 빨리 했다. 경찰서로 잡혀가던 때의 상황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봉변치고는 어이없는 봉변이었다. 최익승의 처사나 그 사주를 받은 서장의 행위나 더 염두에 두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탓할 것 없다. 아버지의 당부가 아니었더라도 김범우는 그 문제로 다시 감정의 소모나 시간의 낭비를 하지 않으려 했다. 가뜩이나 뒤숭숭한 상황에서 그런 권력 과신주의자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한테 속지 말고. 일본 놈들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하세. 김범우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67명의 아이들이 땅바닥에 그어놓은 사닥다리 오르내리기 놀이에 열중한 채 합창해대고 있는 소리였다. 잡으려는 쪽과 잡히지 않으려는 쪽으로 나뉜 아이들의 몸짓은 하나같이 재빨랐고 그 재빠른 동작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입에서는 그 소리가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의 신바람나게 까불거리는 동작과 우리말 특유의 3사조나 4사조의 가락이 제격으로 어울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에 비해 그들의 입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의 내용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김범우는 아이들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서 있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한테 속지 말고. 그는 어느덧 아이들을 따라 그 단조로우면서도 빠른 가락을 뇌고 있었다. 뇌일수록 끝없는 우울과 서글픔과 비감이 쌓여왔다. 김범우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그 노래 아닌 노래의 가사는 이미 오래전 해방과 더불어 퍼진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을 통해 합창으로 듣기는 처음이었다. 그냥 말로만 듣던 것과 아이들의 입에 실린 가락으로 듣는 것과는 너무나 그 감정의 밀도가 달랐다. 나라가 난세에 처하면 국군을 예언하는 노래가 그 발원지를 알 수 없이 생겨나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번져나가는 건 역사의 이야기 속에 흔하게 등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전설만은 아니었다. 발치를 내려다보고 걷고 있는 김범우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었다. 저 아이들에게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했느냐고 캐물어볼까. 뒤를 잇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김범우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아무 대답도 못할 것 같았다. 자신도 그 말을 누가 지어냈는지 알지 못하듯이 아이들도 누가 그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그 노래는 하늘의 일깨움이고 하늘의 예언인지도 모른다. 전설 속에서 아이들의 입을 빌려 나타난 예언을 알아듣지 못한 귀머거리는 바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위정자들이었다. 귀머거리 위정자들은 언제나 예언의 반대쪽 길로만 나갔고 끝내는 나라를 망치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았다. 일본 놈들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하세. 예언을 제대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래서 실천될 수 없기에 예언은 언제나 빛으로만 남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김범우는 생각했다. 미국 사람을 믿고 소련한테 속아 이미 서로 다른 정권을 세움으로써 예언과는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김범우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며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걸음을 멈추고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무심코 성냥개비를 던지다 보니 횡계다리 중간쯤에 서 있었다. 성냥개비가 가벼운 몸피를 날리며 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이 멀리 보였다. 다리 아래는 밀물이 저오고 있었다. 밀물은 신의 날숨이고 썰물은 신의 들숨이다 하는 손승호의 시 구절인지 낙서인지가 떠올랐다. 신의 날숨이 멈추는 횡계다리 위에 서면 나는 내 생명의 잉태를 본다. 손승호의 시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의 벌교 포구라는 제목의 시였다. 망할 자식이 망측스럽게도 길고 긴 포구를 자궁으로 보고 있었고 신의 날수민이 들수민이 하는 것은 성기의 들고남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는 용케도 밀물이 횡계다리 언저리에서 멈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횡계다리 위에 서면 생명의 잉태 어쩌고 적은 것이다. 손승호의 상상력은 엉뚱하긴 했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원래 상상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일상적인 특이성이 있게 마련 아니던가. 밀물이 멈추는 포구의 마지막 지점에서 생명의 잉태를 느끼는 손승호는 역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인지도 몰랐다. 그가 만약 공산주의를 계속 추종했더라도 언제인가는 회의주의자로 변신하게 되었을 것 같았다. 김범우는 담배 연기를 날리며 밀물이 실리고 있는 긴 포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화다리를 거쳐 철교, 그 너머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포구는 구름 낀 낮은 하늘과 그 끝을 맞대고 있었다.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그 포구를 자궁으로 느낄 수는 없었다. 굳이 느끼자면 두 다리 가랑이 정도였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잉태 운우는 나올 수가 없게 된다. 손승호의 상상력은 역시 특출한 것이고 그와 자신과는 체질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김범우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 우왕좌왕하는 세상이다. 요런 세상일수록 수신제가가 필요한 것이다. 인자 내 나이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나이고 네 공부도 허담한 공부인데 내 살아생전에 못다운 공부나 마치는 것이 어떡하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본 채 한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뿐 최익승에게 무슨 말을 해서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는 엄한 힐책과 함께 앞으로의 행동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수신제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경거망동을 힐책하는 것이었고 못다한 공부나 마치는 것으로 혼란한 정치, 사회적 물결에 휩쓸리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수신제가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아버지는 지극히 온화하게 의논조로 말했지만 그건 이미 결정이나 다름없었다. 수신제가를 입에 올리는 것이 더 없는 힐책이듯이 그분의 그런 태도는 유학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겸양과 절제의 표현 방식이었다.
김범우는 담배꽁초를 다리 아래로 튕겼다. 눈길은 먼 포구 끝에 두고 있었다. 앞으로의 일이 포구 끝처럼 멀고도 막연하게 느껴졌다. 교단에 서기 전에도 중단된 학원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학병에서 겪은 남다른 체험들은 의식을 현실 인식 쪽으로 몰아갔고 해방된 사회 현실의 혼란은 그런 의식에 더 부채질을 해댔다. 무언가 현실 참여를 해야 한다는 다급함은 부족한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압도해버렸고 교사가 부족한 현실은 대학 2학년 중퇴에 불과한 학력으로 교단에 서는 것을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감쌌던 것이다. 2년에 걸친 교사 생활은 공부와는 점점 더 멀어진 생활이었다. 좌우익으로 대립된 학생들의 틈바구니를 그 어느 선생보다 강하게 헤쳐나가다가도 문득문득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설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인가 자문을 하고는 했었다. 그러나 그 자문에 어떤 답을 얻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을 쫓아 뛰고는 했던 세월이었다. 새 담배에 불을 붙인 김범우는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장터거리의 한 사람은 여전했다. 아내의 말을 들으면 토벌대가 주둔하고 나서 읍내는 더 살맛이 떨어졌다고 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대립 상황이었다. 자해병원이란 세목골 입간판 앞에 멈춰선 김범우는 구두 뒤축에다 담뱃불을 눌러 껐다. 담배를 손가락에 낀 채로 전원장을 찾아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왼쪽 다리를 내리고 걸음을 떼어놓으려던 김범우는 동작을 멈췄다. 병원 문을 막 나서고 있는 여자가 이지숙이었던 것이다. 안창민의 어머니가 기어이 입원을 한 모양이구나 생각하며 그는 마음이 언짢아졌다. 이지숙이 가까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 네? 이지숙은 주춤 뒤로 물러설 만큼 놀랐다. 김범우로서는 아른 체를 한 것이 민망할 지경이었다. 무슨 깊은 생각이라도 하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고 있어서 김범우는 조심을 다해 불렀는데도 그녀는 그렇게 놀란 것이다. 아니, 김 선생님이시군요. 이지숙은 일순의 놀라움 다음에 오게 마련인 안도의 허탈을 그대로 드러내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음성에 반가움이 없듯 얼굴에도 마지못한 웃음이 어색하게 서려 있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범우는 사과부터 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지숙이 약간 고개를 숙여 보였다. 혹시 안 선생 자당께서 입원을 하신 겁니까? 네, 아닙니다. 미처 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어서 이지숙은 약간 당황했다. 그러나 추호도 안창민이 입원해 있다는 말이 나올 리는 없었다. 상대가 김범우가 아니라 안창민과 함께 입산해 있는 그 누구라도 그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 선생 자당께서는 좀 어떠신지요? 네,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지숙은 긴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와 빨리 헤어져 병원 앞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병원을 드나들면서 언제나 경계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전 학교 시간이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이지숙의 차가운 태도에 김범우는 어물거리며 대꾸했다. 빠른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그녀를 힐끗 보며 김범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안창민의 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어딘가 경직되어 있는 태도였다. 몸이 불편해서 그런 모양이지 생각하며 김범우는 발을 떼어놓았다. 서너 걸음을 옮겼을 때였다. 성님! 범우성님! 곧 뒷덜미라도 낚아챌 듯이 급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 감전된 듯 김범우는 몸을 빨리 돌려 세웠다. 바로 눈앞에는 염상구의 얼굴이 다가서 있었다. 김범우는 내키지 않는 웃음을 지으며 무슨 일인가를 눈으로 묻고 있었다. 성님, 쪽간 전에 성님하고 만난 그 여자가 누구요? 아니, 읍내에 자네가 모르는 사람도 다 있나? 남국민학교 이지숙 선생 아닌가? 이지숙, 남국민학교, 안창민이 염상구의 머릿속에서는 일직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어디서 본 것 같았던 그 나디금이 비로소 확실해지는 느낌이었다. 왜 그러나?
뭔가를 추리하는 듯한 염상구의 눈치가 마음에 걸려 김범우는 일부러 물었다. 선상님이시면 나 같은 것이야 애시당초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될 나무구만이라. 염상구는 능청스럽게 연막을 쳤다. 사람 싱겁긴. 김범우는 경멸적인 웃음을 피식 흘렸다. 근데 병원에는 뭐 하려고 왔답디요? 이런 답답한 사람? 그게 어디 남자가 여자한테 물을 말인가? 예의 갖춘 남자 체면에 물을 말이 따로 있지. 듣고 본 게 그렇기도 하구만요. 염상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여자의 뒤를 철저하게 캐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있었다. 급한 짐에 인사 늦었구만요. 성님 나오셨단 소식 진작 듣고도 어찌게나 바쁘든지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죄송스럽구만이라. 염상구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약간 들어올려진 옷깃 사이로 혁대에 찔러 넣은 권총이 얼핏 보였다. 김범우는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시선을 돌려버렸다. 바쁠 텐데 가보게. 김범우는 돌아서려고 했다. 성님 병원에 오시는 거 본께로 순천서 어디를 많이 상하신 모양이더라. 염상구는 돌아설 기색 없이 오히려 한 발짝 다가서며 물었다. 아니, 뭐 괜찮네. 엉뚱하게 느껴지는 물음에 김범우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자신의 병원 나들이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전 원장을 찾아 나선 것은 그동안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성님이 순천서 그냥 풀려나쁜 게 남서장 꼴이 어찌 됐는지 아시오? 또 엉뚱한 느낌의 말이었다. 김범우는 옆눈길로 염상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남인태 놈이 사색이 되어갖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단께요. 김범우는 무감각한 표정으로 염상구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쥐놈이 어찌 안 그렇겠소? 쥐놈이 진 죄가 있은께 인자 똥줄이 타는 것이잖아. 성님, 요번 일은 순전히 그놈이 생사람 잡고 꾸민 연극인데 그리 억울하게 당하고도 그놈을 내빌 놔두지는 않겠잖아. 염상구는 간교하게도 충봉질을 해대고 있었다. 김범우는 이빨 사이에서 쓴물이 비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알았네. 그만 가보게. 김범우는 돌아섰다. 서장 남인태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염상구의 말을 듣고 나니 의외로 기분이 상하는 것이었다. 그 혐오스러운 기분은 남인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권력 남용적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아이고, 김 선생, 언제 나오셨어요? 전 원장은 두 손으로 김범우의 손을 감싸 잡으며 반가워했다. 그 반가워함에서 그동안 줄곧 자신에게 마음을 써왔다는 것을 김범우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건강은 상하지 않았어요? 예. 오늘 찾아뵌 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니까요. 다행입니다. 이리 앉으시지요. 앉기는 약간 곤란합니다. 타박상을 좀 입었으니까요. 김범우는 밝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둔부를 가리켰다. 저런... 참 위태위태한 세상이요. 전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조금 전에 병원 입구에서 이지숙 선생을 만났는데 안창민 모치는 좀 어떠신가요? 전 원장은 약간 긴장을 느꼈지만 김범우의 태도로 보아 안창민의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지숙이 섣불리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거의 회복됐어요. 처음부터 그리 염려할 상태는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학교는 언제쯤이나 개학이 될 것 같은가요? 전 원장은 태연한 척 화제를 바꾸었다. 서로 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창민의 일은 모르는 것이 상책이라 싶었던 것이다. 글쎄요. 주력 세력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단 퇴치시켰다고 하지만 남로당 지하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데다 국군의 반격이란 것이 또 문제가 있어서 예측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반란 지역의 계엄 상태가 계속되는 것도 그런 문제점들 때문이겠죠. 국군의 반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반란군 토벌에 투입된 국군이 반란군과 합세를 해버렸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그런 모양입니다.
반란의 주력 부대인 14연대에 4연대 일부가 합류한 것은 이미 초반의 일이고 요즘에 퍼지고 있는 소문은 15연대 때문일 것입니다. 15연대를 따라 합동작전에 나섰던 경찰의 말을 사나흘 전에 순천경찰서에서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15연대가 반란군과 대치한 것은 솔티제였는데 처음 얼마 동안은 전투를 하는 것 같더니 우리끼리 싸워봤자 뭐하느냐 어쩌느냐 하는 외침이 왔다 갔다 하더니만 꼭 거짓말처럼 한 덩어리가 되더랍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장난을 치고 총을 하늘에다 대고 쏴대고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꼭 귀신에 홀린 기분이더랍니다. 군인들이 한 덩어리가 되고 보니 경찰은 우글거리는 적들 속에 서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 사실을 깨닫자 정신이 번쩍 들어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겨우 골짜기를 빠져나와 경찰복을 벗어던지고 민가에서 헌옷을 얻어입고 나서야 그나마 안심하고 순천 본서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소 긴 이야기였지만 전 원장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들었던 그대로를 옮겨놓으려고 했다. 순천 경찰서라 하셨는데 거기는 언제... 전 원장은 의아스런 표정으로 말을 조심하고 있었다. 아,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별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첩되었다가 하룻밤 자고 풀려 나왔습니다. 김범우는 일부러 가벼운 기분으로 말했다. 그러셨군요. 그렇잖아도 타박상을 입으셨다기에 이상하게 생각은 했었지요. 전 원장은 침울한 낯빛으로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김범우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담배가 주는 순간적이고 최면적인 안락감이 혼곤하게 차올랐다. 김 선생, 참 막연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처한 재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겁니까? 의사로서는 불필요한 관심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현실쯤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신문을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무언가 전체적인 맥을 잡을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할 터인데 나야 시원찮은 의술을 익히느라고 그런 눈을 가질 새가 없었습니다. 마르크스 서적 2억 원 읽었던 것은 무식면하자는 부끄러운 짓이었고 전체적인 맥이 잡히지 않은 채 어지럽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자니 꼭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암담한 심정이군요. 김 선생은 전공이 역사시니 그런 눈을 가지셨으리라 믿는데 저도 좀 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전 원장은 아주 신경을 써가며 말했다. 김범우는 전 원장의 말을 들으며 그 의도를 짐작하고는 차츰 긴장해 갔다. 그것은 한두 마디로 될 일이 아닌 지극히 복잡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자신도 전체적인 맥을 파악하기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형편이었다. 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마저도 편견이 개입되어 있거나 불확실하거나 해서 전달하기에는 위험스럽습니다. 어쩌면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원장님보다 더 캄캄한 밤길일지도 모릅니다. 괜히 선무당 사람 잡는 격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김 선생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가 오늘의 현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지요. 그저 학생의 질문에 대답한다 셈 치시고 평소에 생각해 오셨던 것을 말해 주시지요. 전 원장의 태도는 진지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태도로 보아 사양이 오히려 결례가 되리라는 것을 김범우는 느끼고 있었다. 전 원장에게 새로운 신뢰를 느끼며 김범우는 그의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대체로 규정한 통설에 의하면 역사적인 한 사건에 대한 객관적 비판이나 정당한 평가는 10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한 모든 사건들은 2045년쯤에나 가서 냉엄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면 제 이야기가 얼마나 주관적인 것이 될 거며
불확실한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으시죠? 그래도 들으시겠어요? 입을 꼭 다문 전 원장은 고개만 끄덕였다. 어쩔 수 없군요. 그럼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대충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종전 무렵의 세계적 정치 상황은 윌슨이 위장적이나마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던 시대는 이미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주역이 식민주의의 대표적 국가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었다면 2차 대전 종전 무렵에는 그 주역이 미국과 소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쟁을 계속해서 벌인 데다 독일의 침략을 받음으로써 식민주의 국가들은 협공을 당하는 이중적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의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소련이 그 세력을 팽창시켜 나가고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 형성을 완성시킨 신생 미국은 그 힘이 갈수록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전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궁지에 몰리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자연스럽게 연합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소련도 뒤늦게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상반된 이념을 추구하면서도 그들의 동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일과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공동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실리적인 결합이었고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무대로 삼아 자신들의 이념을 확장시키려는 서로 다른 꿈을 속으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전에 그들은 이미 그 준비를 했던 것이고 종전과 동시에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의 이념 팽창주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분할점령입니다. 우리나라의 분할점령은 독일의 분할점령과는 전혀 그 성격이나 의미가 다릅니다. 미국과 소련이 전범국인 독일을 분할점령한 것은 승전국으로서 전리품을 처리하는 당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권한은 또 하나의 전범국인 일본에게 행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들은 우리나라를 분할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팽창주의는 소련의 팽창주의가 일본에까지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미국은 특히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발언권이 절대적이었죠. 일본을 도맡다시피 해서 쌓은 것이 바로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 열도를 독일식으로 나눠 먹지 않고 독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태평양으로 뻗치는 소련의 힘을 견제하는 동시에 태평양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당연히 한반도 분할이 필요했고 독일에서와는 달리 일본 쪽의 전적이 미미한 소련은 한반도의 반이나마 차지하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일본 지상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한반도에 진주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고 뒤이어 통치 능력이 생길 동안 신탁 통치를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방을 갈망해왔고 독립국가 건설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두 나라의 점령군을 맞으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두 강대국이 내세운 명분을 무산시킬 수 있도록 일사불란한 민족적 단합을 보여야 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도 실패, 둘째도 실패함으로써 식민지 상황보다 나을 것 없는 분단 국가를 만드는 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정치, 사회적 혼란과 자체 분열을 일으키는 민족적 희생이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을 떠나기 전 그의 앞을 가로막는 군중들에게 여러분, 나에게 마지막 독립운동을 허락해 주시오 한 말은 우리 민족의 행동 방향을 단적으로 제시한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은 식민지 시대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식민지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전 시대는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삼는 민족적 명제나 자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백인들이 만들어낸 이즘이라는 것에 최면이 걸리고 마취되어 우리끼리 적을 삼아 사륙을 자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즘을 일단 정치 도구화한 이상 상호 양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실현을 위한 상호 상승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치 생리이며 힘의 역학입니다. 벌써 서로를 괴뢰라고 공공연하게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졸렬하고 파렴치한 짓들입니까? 그러나 그 뻔뻔스러움과 무모함과 이율배반이 곧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비판이나 선택이 용납되지 않는 획일적 모순의 질서에 줄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길입니다. 그 줄에서 이탈하는 자는 적이고 적은 처단하는 논리만이 절대적일 뿐입니다. 이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다만 시작이라는 것뿐입니다. 미소의 세력에 우리가 아무리 민족적으로 단결해서 대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들이 서로 양쪽의 정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편가름은 앞으로도 무수한 인명의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100년 후의 역사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비판하고 판정 내리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은 원장님도 다 아시는 바대로 그런 정치적 대결로부터 파생되는 피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김범우는 눈을 내리감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 선생, 차 드시오. 보송 녹차요. 전원장의 말에 김범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20. 터벌대 물러가라. 하늘에서는 찬란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눈이 부신 그 빗줄기에서는 감미로운 향내가 미약한 바람결처럼 풍겨나오고 있었다. 어서 오거라. 어서 와.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겠다. 어디선지 들려오는 소리였다. 아주 멀고 먼 곳에서 웅웅웅 울려오는 쇠북소리처럼 그 소리는 무겁고도 성스러웠다. 그러나 그 소리가 어디서 울려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사방에는 찬란한 빗줄기의 눈부심과 감미로운 향기의 바람뿐 그 소리가 울려오는 방향은 가늠할 수가 없었다.